네, 자, 이어서 제 8조입니다. 소방시설업의 운영이라는 제목인데요. 뭐 당연히 소방사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수집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요게 사실상 우리 공소법에서 벌금 벌칙 중에 제일 큰 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인데요. 요게 이제 수첩, 이 등록증을 빌려준 거, 뭐 이런 것들, 이건 1년에 1,000만원짜리 나오겠구나. 1년에 1,000만원짜리 나오게 되고, 요거보다 이전에 이제 3년에 3천짜리가 미등록 영업이 나옵니다. 앞서 등록을 반드시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자가 이제 3년에 3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빌려준 거는, 벌금이 뒤에 나오겠네. 벌금 300으로 나오겠구나. 일단 이렇게 이제 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요것도 이제 벌칙에서 좀 중요하게 한번 구분할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그럼 이번에 구조 1항에 따라 영업 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분을 받은 업자는 그날부터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뭐 다만 착공 신고가 수리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가 걸려서 그때는 그 걸렸을 때 바로 이제 그 발주자한테 알려요. 그럼 그때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해당 그 공사는 완료 지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방해준 것으로서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걸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요. 근데 원칙상은 이제 어떤 정지나 취소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영업할 수 없다. 그런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3번의 소방서 업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 등을 맡긴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공사를 하는 중에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리고 등록 취소 처분이나 영업 정지 처분 받은 경우,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고, 이게 만약에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였다. 그것 때문에 지체 없이 알렸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해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하던 공사 중인 상태에서 그래도 그냥 끝까지 해주세요라면 끝까지 하게끔은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위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 사항, 요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때 지위 승계한 경우, 취소 정지 처분 받은 경우, 휴폐업한 경우, 요때는 지체 없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업자는 행함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 뭐 이런 서류 내용까지 보실 건 없어요, 절대. 그런 서류를 하자보수 보증 기간 동안은 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2년짜리하고 3년짜리가 좀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좀 이따 하자보수 보증 기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2년, 3년 동안 이 관계 서류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감리업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감리업은 이 전체 마지막 최종 완공 설계 도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주고 들고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하자보수 보증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 공사법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그건 뒤에 나올 거니까. 15조 1항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운영할 때 뭐 빌려주면 안 되고, 정지받았을 때는 그날부터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죠. 그리고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제 9조가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에 대한 사유입니다. 시도지사는이죠. 내준 게 시도지사니까. 소방사업자가 다음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안 불용을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3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한 번에 취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1번, 3번, 7번이 중요하지 다른 것들을 외우실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번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영업 정지 기간 중에 공사 등을 한 경우, 두 번 영업 정지 중에 공사가 걸린 거죠. 그때는 바로 취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7은 취소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1차 경고, 2차 영업 정지 뭐 3개월, 6개월 등으로 해서 영업 정지가 먼저 있는 과정들인데 너무 많아요. 그 종류가. 그래서 어떤 경고라든지 영업 정지 될 수 있는 사유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막 다 보려고 한 것들은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사유들이. 요 사유에 해당하는 1차 경고, 2차 영업 정지 몇 개월 이런 표가 또 있어요, 뒤에 가면.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알 건 요거 137.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요 구조 부분에서 이제 137이 그대로라서 137은 그대로 입법 예고돼 있는 건데 뒤에 보실 거 없어요. 이것도 크게 바뀔 게 없어가지고 뒤에 아마 추가되는 게 요게 추가돼서 그래요. 20에 4번 청탁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부정 청탁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건데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는 넘어가고 자 여기서 제 10조입니다. 10조 이제 과징금 처분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돼요. 과징금. 그래서 사업에서 이제 나오는 게 과징금인데, 자, 과징금 1번의 시도지사는 구조 1항 각호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2억 원 중요하고요.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법에서는 2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영업정지 6개월인 거예요. 근데 영업정지 6개월이 사실 엄청 크거든요. 취소 말고 영업정지 6개월. 뭐 취소면 취소 문 닫는 거고. 영업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역개월을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 6개월에 해당하는 돈을 내요. 6개월치에 대한 돈을 내면 영업정지를 풀어주거든요. 그걸 과징금이라고 부르고 이 과징금 제도를 제일 많이 써먹고 있는 게 KT나 SKT 같은 것들이죠. 영업정지 받았을 때 과징금 처분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걸 영업정지 때려버리면은 일반 이용자들한테 심한 불편을 주거든요.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업법에 있더라. 과징금이 이제 최대 2억 원까지고 이게 이제 1일당 금액이 있어요. 6개월이면은 1개월당 30일로 잡아서 180일치거든요. 그럼 1일당 돈이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180 하면 나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요 금액을 내면 6개월을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로 과징금이 있습니다. 근데 과징금 되지 않는 사유도 있고 과징금에 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유들로 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공사법 시행령에서는 뭐 보실 거 없을 것 같고 시행 규칙에서도 어떤 아까 그 행정처분 기준 아까 등록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별표에 보면은 또 1차 경고, 2차 정지 몇 개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요 별표 일과 같다라고 해서 시행 규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아까 제가 2년, 3년이 있다고 했죠. 하자 보수 보증 기간 2년, 3년짜리가 있는데 그때 보관하는 서류가 요런 서류가 있는데 감리업이 좀 중요합니다. 감리업은 감리기록부, 감리일지 그리고 마지막 완공 당시 설계도서 요걸 이제 2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시행 규칙 별표 1번에 보면 시행 규칙의 별표에 1번에 보면 이제 행정처분 기준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일반 기준이 있고 이번에 이제 세부 기준 해가지고 개별 기준. 그래서 1차 나오죠. 1차에 취소되는 게 지금 보면 아까 그 거짓이나 급박 부정 방법은 1차 취소. 그 다음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 137번, 1번, 3번, 7번 가나다라마바사에서 요거 영업정지 중에 공사한 거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취소니까. 근데 나머지 아까 20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20 몇 가지가 지금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그래가지고 1차가 뭐고 2차가 뭐고 3차가 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1차 걸리고 나서 뭐 1년 이내에 걸리면 취소된다 이거죠. 근데 이 경고받고 1년 지나가면은 풀려요. 다음에 다시 경고. 네. 요런 걸 우리가 행정처분 기준이라고 합니다. 행정처분 기준은 관리사도 있거든요. 관리사한테도 1차 경고, 2차 뭐 정지 몇 개월인데 이게 다 행정처분 기준이라고 불러요.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계속 법규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징금 처분도 이제 요 얘기를 과징금을 준다라고 하고 이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뭐 과징금 필요한 사항은 또 행안부를 정한다고 하니까 좀 전에 봤던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다음에 보면 이제 10조가 과징금 나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 종류와 과징금 부과 기준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3년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번, 24년도 1월 1일 이후로는 별표 2에 2번 신설되고 이제 이후에는 이게 삭제가 될 건데 그 자리 대체할 건데 일단 지금 변경 시점이라서 그렇다는 얘기고 과징금 지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준용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징금의 별표도 있어요. 시행규칙에 앞서 그 이번에 과징금 부과 기준표를 보게 되면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23년도 12월까지 현행 기준표를 보게 되면 또 일반 기준이 있고
계획 기준에서 요거 이제 공사비가 연간 매출액, 그 회사의 연간 매출액을 보고 그 매출액의 일일당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30억 초과 40억 이하 회사는 일일당 22만 원 잡아가지고 영업정지 뭐 60일이면 곱하기 60배 한 금액을 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게 과징금 금액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뭐 크게 외울 건 아니어서. 예. 과징금이 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과징금이란 단어는 영업정지를 풀어줄 수 있는 금액이구나. 이런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과징금까지 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공서법 제11조입니다. 예, 설계가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까지 내용은 업을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필요한 법률들을 보셨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어서 나오는 법률들은 뭐냐면 이제 공사를 함에 있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단계별로 필요한 어떤 법률적인 문서라든지 내용을 보시는 건데 이 법을 공부하기 전에 11조를 공부하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물 짓는 단계를 아셔야 돼요. 건물 짓는 단계.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건물주가 땅주인이 시행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건 땅 보러 당기는 거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땅을 막 보러 당깁니다. 근데 무작정 이게 뭐 땅이 싸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용도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있고 높이도 있고 면적, 용적률, 건폐율이라고 해서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볼 때는 무조건 건축사랑 같이 가야 돼요. 아니면 땅 주소를 무조건 건축사한테 보내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 땅이 괜찮냐? 그럼 건축사가 그걸 다 봐줘요. 그럼 이 땅에는 이 땅이 실제로는 100평이지만 내가 지을 수 있는 땅은 30평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건물 지어 올릴 수 있는 건. 그걸 건폐율이라고 하게 되고 또 내가 산 땅이 100평인데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600%, 1000%까지 용적률이 나오다 보니까 더 높이 지을 수도 있는 건물 땅들이 있습니다. 그게 비싼 땅들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건축사들이 봐줘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건축사하고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 건축사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하중 견디는 건 구조기술사한테 맡기고 소방은 소방에 넘기고 그런 겁니다. 건축사가. 그럼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설계인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이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설계도면도 건축사들이 그냥 무작정 하지 않아요. 이 땅은 이렇게 지을 수 있네라고 하면 자기 설계 바로 안 들어갑니다. 바로 그 구청, 허가권자인 구청 건축가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을 건데라면서 협의를 시작하면서 설계를 들어가요. 그림을 그릴 때도. 설계를 계속 통화를 하면서 설계를 이제 하게 되고, 그럼 설계를 다 맞춰가지고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건축 허가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건축사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뭐 도면 다 그려놓고 구청 가가지고 허가 신청서 넣지는 않는다고요. 그랬다가 빠꾸고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허가 넣는 단계부터 계속 뭐 하면서 협의해가면서 도면을 그려나가고 마지막 도면 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럼 신청서 넣으세요 하면은 신청서를 넣는 겁니다. 도면대로. 그럼 이제 허가를 내주려고 넣으라고 한 거죠, 이제. 그럼 건축허가 신청을 넣는데 이때 소방도면은 그 군청 건축가에서 관할 구청 건축가가 소방도면, 전기도면은 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소방도면은 누구한테 넘긴다고? 관할 소방서로 허가 동의 신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동의 신청을 소방서로 넘겨요. 그럼 소방서에서 그 도면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 소방서 그런 건축 도면 검토하는 걸 이제 별도의 민원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요 허가 동의가 넘어오게 되면 그럼 이때 이 건축 허가 신청이 나올 때는 전기도 허가 동의를 받고 소방도 허가 동의를 받고 다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이때 이제 건축 허가일이 나오게 되죠. 건축 허가일. 이 건축 허가일자가 이 소방에 적용되는 시설 적용 기준법이에요. 기준법, 허가 날짜가. 그럼 건축 허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 시공업체하고 시공사하고 감리를 같이 뭐 하겠다? 계약을 합니다. 시공업체를 찾고 감리업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건축공사는 다 이제 계약을 할 상태고 이제 소방공사업체를 찾는 거죠. 그럼 이때 소방공사 하실 분들의 소방공사 찾으면서 감리를 붙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감리가 붙어야 되는 공사 규모가 있습니다. 감리가 무작정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작은 공사 규모는 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정 규모 이상 감리가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방공사와 감리가 같이 들어가는데 요때 이제 이 시공사가 계약이 되게 되면 시공사는 뭘 하는 것이냐면 착공신고라고 하는 걸 합니다. 착공신고. 시공업체는 이제 공사 들어갈 거니까
착공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 감리업체는 별도로 신고하는 게 사실상 없어요. 감리는 뭐 하냐면 감리원 배치 통보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근데 이때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냐면 감리 지정 신고가 들어가는데, 감리자 지정 신고. 근데 이 감리 지정 신고를 누가 하는 거냐면 관계인이 하는 겁니다. 건물주가.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 공사업체도 계약을 했어요. 감리하고도 계약을 했죠. 그럼 필요한 서류가 공사업체는 자기들이 착공신고를 들어가요. 우리 기술자가 누가 들어간다고 소방서에 착공신고 소방서에 넣습니다. 착공 넣고, 감리는 자기 소속 감리원이 누가 배치되고 배치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건물주한테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냐면 감리자 지정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내가 감리를 지정했다, 계약했다, 신고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관계인 건물주가 내는 게 아니라 이제 감리원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감리업자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감리업자가 관계인 도장 찍어가지고 감리자 지정신고를 넣을 때 자기 회사 배치 통보서까지 넣습니다. 근데 이 감리가 공사업체의 착공신고서도 넣어줘요. 그러니까 감리가 다 들고 들어갑니다. 모든 서류를 소방서에다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소방서는 누구하고만 소통한다? 감리하고만 소통을 해요. 소방서는. 근데 그런 식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내는 주체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도장 찍는 것들은. 착공신고서는 업자가 하는, 소방공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지정신고는 관계인이 하는 것이고, 배치통보서는 감리업자가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모두가 감리가 들고 들어갑니다. 서류를 들고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 이때 들어가는 게 이제 착공일이 떨어지겠죠. 착공일이 들어갔으니까 이때 이제 공사와 감리가 진행을 쭉 하고요. 이제 공사 착공이 다 들어가게 됐으면 이제 뭘 하냐면 완공검사 신청을 하게 되고, 요때 이제 마지막으로 완공검사가 나오게 되고 완공일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는 요 완공일은 뭐가 되는 거? 완공일은 소방의 완공인 거거든요. 소방의 완공. 그럼 또 전기의 완공도 있을 것이고, 뭐 기계 설비의 완공 검사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전부 다 완공 검사를 받는 걸 필증 받는다고 하는데, 완공 필증을 다 받습니다. 그럼 이게 전체가 다 받아져야지 사용 승인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전체 완공이 다 떨어진 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건축에서는 준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준공이라는 표현 자체가 소방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소방은 완공일. 근데 이제 건축에서는 뭐 한다고요? 전체 완공을 다 받은 걸 준공 쳤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 완공을 다 받은 거. 그럼 이 준공일자가 나오거든요. 이 준공일자가 건축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방은 완공일이고. 그럼 소방공사업자는 완공을 내가 8월 1일에 해줬어요. 근데 건축이 준공이 늦을 수 있거든. 다른 데가 안 나오니까. 그럼 나는 이 완공일로부터 2년, 3년간의 하자보수 보증이 생기는 거예요. 준공이 아니고. 공사업자 입장에서는 더 늦어지면 자기가 이제 더 보증금이 늘어나잖아요. 완공일로부터입니다. 자기 필증된 거. 그리고 이때 준공일이 떨어지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일정한 뭐가 있냐면 소유권 분할이 있어요. 법적인 분쟁 같은 걸 정리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이 나오게 되고, 요 날짜부터 이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할 수가 있게끔 돼요. 법적으로. 근데 요 과정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건물 하나를 지어 나가는 과정들.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동반된 상태에서 법을 보면 법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법 원문을 보면서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일단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가 설계고요. 4조 1항에 따라 설계업을 등록한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고. 자, 다만 소방시설 침입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나중에 이 법 할 때 또 워낙 중요한 주제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도 있다. 중앙위원회 인정을 받으면 굳이 환기 따라갈 필요 없다.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또 소방 설치 및 관련 법률 제8조 1항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능 설계 대상이라고 해서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라고 해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짜리, 뭐 층수 50층짜리 뭐 이렇게 어떤 규모들이 나오는데 자, 그 규모들에 대한 내용들은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되고요. 이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 인력, 범위,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시행령에 제2조 3번이 바로 나오는 거죠.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별표 1에 이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요 시행령에 있는 별표 1의 2번인데요. 요게 이제 그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 인력 자격에 따른 설계 범위라고 하는데 딴 거 없어요. 그냥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는 대상이 뭔지는 다음 법에 나옵니다. 소방시설법에 공부하실 거고 연면적 20만 이상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3만 이상 철도, 도시철도, 공항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일단 요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 설계를 하라고 해요. 그럼 성능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반드시 전문 설계업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 설계업. 그러면서 소방기술사가 2명 이상이 등록된 전문 설계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사가 2명 필요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사가 또 몸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법률들이 생기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몸값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설계를 하려면은 기술사 1명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몇 명 있어야 된다? 2명을 등록한 회사가 할 수 있다, 설계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필요 없고요. 다시, 설계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12조가 시공. 시공업체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하전적에 맞게 시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공사업자는 책임 시공 및 기술 관리 위하여 소속 소방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뭐 하는 거? 감리원 배치를 하는 것이고, 공사는 기술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계는 배치가 없다고요. 설계 무작정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게 착공신고입니다. 근데 착공신고 먼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설계하고 나서 건축 허가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허가 동의 신청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착공신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 건축 허가 과정은 소방시설법에 나옵니다. 이 법에 없고. 건축 허가 과정은 시설법에 나와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좀 공사법 같이 있으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허가 쪽은 보시면 시설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 착공신고 전 단계에 있을 거라고요.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공사법에서는 이제 허가 떨어진 거 다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허가 떨어지고 나서 착공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누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착공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공사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런 얘기 하니까 워낙 시행령식이 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용 자체가. 착공신고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아셔야 될 건 착공신고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공사업자가 본부장, 서장한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착공신고다라는 겁니다. 근데 착공신고를 무작정 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작은 보수공사 수리하는데 착공신고 하면은 절차만 길어지잖아요. 그 착공신고는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요 시행령인데, 시행령에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배치된다는 얘기인데, 배치 기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제 4조에 보면 착공신고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법 13조 1항에서 대통령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라고 해서, 자, 1번에 보면 신설공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설할 때는 무조건 착공신고를 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1번 신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증설하는 공사 때도 착공신고를 하라고 해요. 증설. 그럼 세 번째로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때도 뭘 하라고요?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요거 세 가지.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개설하거나 이전시키거나 정비할 때 착공신고하라고 하는데 다만 긴급하게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되는 다음의 것들은 어떤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또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것에 전부 또 일부를 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뭐 할 때 요것들을 개설시키거나 이전시키거나 정비하는 공사 때는 착공신고 하라고 하는데 다만 이때에는 신고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수신기를 뭐 할 때 수리할 때도 수신기를 새 걸로 바꿀 때 그리고 펌프를 또 새 걸로 바꿀 때 뭐 제어반을 수리하거나 바꿀 때 착공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요 조건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각 시도마다 허가권자들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신기가 뭐 50회로 뭐 미만까지는 착공신고 하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해주는 관할서도 있고 뭐 어떤 회로 수에 따라서 뭐 그거는 이제 관할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착공신고 안 합니다. 얘네들은. 괜히 하게 되면 기간 절차만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수리해버려. 그래 놓고는 뒤에 가서 만나 긴급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수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며칠 동안 검어 있으면은 이거 그 당시 불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리 바로 한 겁니다.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일단 요거는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위에 것들은 반드시 뭘 하라. 착공신고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 하는 거? 설비를 뭐 하는 거? 신설하는 거. 신설. 그러니까 사실 착공신고는 기본적으로 뭐 할 때다? 신설하고 증설할 때입니다. 건물 새로 지을 때. 그래서 가번에 보면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뭐 하지 스프링클러, 물무마리 쑥 설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설할 때인데 여기가 좀 중요해요. 재현 설비라고 해가지고 재현 설비는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재현 설비를 기계 설비 가스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뭐 제외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소화용수 설비도 소화용 설비를 기계 설비 가스 공사업자들은 상하수 설비 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소방 기계 설비는 소방업자가 해야 되는데 재현 설비하고 소화용수만큼은 타 업자에게 맡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현 설비는 소방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재현 쪽은 다 누가 전문가냐면 공조설비, 기계설비 업자들이 훨씬 잘하거든요. 공사를.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계약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소화용수도 어때요? 소방공사업자가 상수도 소화전 설치하고 배관 땅 파가지고 굴착기 들고 와가지고 땅 파가지고 배관 깔고는 안 해요. 소방은. 그건 다 상하수도 공사업자들 맡깁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고? 소방공사업자가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어서 자탐설비, 기상경보, 비상방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비상방송도 일반 소방공사업자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그 일반 겸용되는 비상방송을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맡겨서 공사하고 비상콘센트도 전기공사업자한테 보통 맡깁니다. 그리고 무선통신보조설비도 통신공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 업자들한테 맡기고요. 소방공사업자들은 보통 자탐, 비상경보, 설비까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비상방송 앰프 설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 설치하는 거 하고 무선통신 보조설비 통신공사업 쪽에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소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이 전문 소방공사업체가 모든 소방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항상 들어가는 게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상콘센트는 전기거든요. 전기. 일반 전기고.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업체들이 통신도 하고 전기도 하는 소방업체가 없다고요. 어떤 업체는 근데 있다. 통신하던 업체가 소방을 하고 전기공사를 하다가 소방을 하는 업체들은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방이 좀 영세하다는 얘기가 많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전문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소방업체들 입장인 것이고 네. 아무튼 그런 단계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한 두 번째로 증설하는 공사. 그래서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을 하나라도 뭐 할 때 증설할 때는 착공신고 해라 그런 얘기고 왜냐면은 수원량이 달라지거든요. 저장해야 될 수원의 양이 달라지고 펌프 토출량이 달라지니까 착공신고 해야 되는 겁니다. 증설할 때.
자,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와 간이 스프링클러 분부 등 소화 설비 등은 방호구역, 자탐 설비에서는 경계구역, 제연 설비에서는 제연구역, 그리고 살수구역, 송수구역, 전용 회로,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라고 하죠. 스프링클러가 헤드를 한 개 증설해요. 배관을 따가지고 헤드 한 개 증설하는 건 착공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착공신고는 뭐 할 때? 구역이 늘어날 때예요. 구역이 늘어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나는 거, 증축. 증축으로 인한 증설을 말해요. 그때는 착공신고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의 경계구역, 방호구역 내에서 헤드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착공신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늘어날 때다. 자탐설비도 경계구역 늘어날 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개설 이전 정비인데 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의 개설 이전 정비 때 착공신고를 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착공신고 대상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법규를 좀 보면 이런 대통령을 정하는 공사, 아까 그 신설, 증설, 수리, 개보수 하려면 행안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하니까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여기 착공신고 나오죠. 제12조에. 착공신고 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착공 전까지입니다. 착공하기, 공사하기 전에만 내면 돼요. 제출하고 일단 공사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누구한테 제출한다?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한 게 맞고요. 그럼 이때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쭉 나와요. 1번부터 막 서류가 쭉 나오는데 뭐 서류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법규로 넘어와서 공사업자가 신고한 사항 가운데 아까 착공신고한 서류 넣은 가운데 행안부로 정한 중요사항이 나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앞서 제가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한 공사업 등록증은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게 뭐였냐면 이제 명칭, 상호,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변경될 때 변경신고하라고 했고 30일 이내에 그러면 이제 신고서를 5일 이내에 다시 재발급해 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착공신고를 했어요. 그럼 착공신고 서류가 들어갔죠. 근데 착공신고 내용 중에서 바뀐 게 또 있는 겁니다. 바뀌는 거. 그게 이제 요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이어서 요거예요. 시공자가 바뀌거나 설치되는 소방시설이 바뀌거나 그리고 담당 기술자가 바뀌었을 때 요럴 때는 반드시 착공신고서도 변경신고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는 공사업자가 바뀌는 거 그리고 공사를 하는 소방시설이 바뀌는 거 그리고 담당 기술자가 바뀌는 거죠. 뭐 이게 사실 업체가 변경되고 주소가 이전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는. 그래서 여기 공사 착공신고 들어간 내용 중에서 요 세 가지가 바뀌면 그때 또 변경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를 법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예요. 아까 시행규칙에 좀 빠졌나? 30일 이내에 있을 건데. 요거는 변경신고가 30일 이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니? 여기 변경된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변경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이것도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변경 기술자가 바뀌었다. 근데 바뀌기 전날 할 수는 없잖아요. 급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기술자가 뭐 사고를 당해서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제 바뀐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바뀌었다라고 뒤에가 신고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부장 서장은 그렇게 착공신고서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을 때 2일 이내에 처리해주고 결과를 계속 기록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를 또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배치된 기술자 성명, 자격증 번호, 시공 현장의 명칭 이런 것들을 종합정보 시스템에 소방정업정보 시스템 이게 지금 시설협회가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시설협회가 만든 시스템에다가 소방서에서 기록을 하면 요 기록된 걸 가지고서 경력 인정이 됩니다. 경력 인정. 시설협회에서 경력증명을 뗄 때 이 배치된 걸 보고 그 경력 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업체 취업했다고 된 게 아니고 내가 이 업체에 취업된 게 아니라 취업되고 나서 뭐 한 거? 배치된 경력이잖아요. 기술자 경력. 그게 기술자 경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보 시스템에 반드시 뭐가 된 거? 등록된 것들. 요런 것들에서 배치된 것들. 요런 것들로서 시설협회가 경력 관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은. 지금 시스템 여기다가 입력시켜주고 있고요. 그럼 이 경우 본부장 또는 서장은
완공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초급, 중급, 고급 거기 말고 그거 있어요. 감리 같은 경우에 PQ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증명할 때는 이렇게 있어야 돼요. PQ 제도 때문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공사업체에 취업했을 때 그 경력 인정됩니다. 이게 경력 인정으로 우리가 소방 실무 경력 3년 하는 거에 이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업체 취업 경력을 말해요. 그 업체가 영업력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무 경력 말고 내가 나중에 등급 올릴 때 보게 되면은 PQ제라고 해서 기술사 기사로 감리 몇 년 한 게 등급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요걸 봐야 됩니다. 감리를 직접 해야 돼요. 실제로 경력 인정 쌓은 것들을 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할 때는 다 여기다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서장 내인데 이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다시 법규로 넘어와서 그렇게 변경했을 때는 변경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까 2일 이내 처리한다고 했고, 한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착공식으로 했습니다. 착공식으로 했으니까 이제 공사를 했겠죠. 공사가 막 들어갈 때 감리가 같이 붙어서 공사와 감리를 같이 막 합니다. 감리는 감리 일지를 막 기록하고 있고요. 공사는 공사 일지를 막 기록을 해요. 공사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완공검사 신청을 하고 완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게 다음 단계. 그래서 다음이 완공검사라고 해요. 자, 공사업자는 공사를 완공하면 본부장, 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표현의 지정이라고 합니다. 계약을. 감리 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가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본부장, 서장이 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확인해야 한다는 아닙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소방서에서 바쁘면은 현장 안 가요. 안 가고 그냥 보고서로 가름을 대부분 다 하는데 어떤 일부 현장들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요 현장이면은 최대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들이 나중에 보면은 어떤 특수한 장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런 현장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근데 웬만하면 다 감리 결과 보고서로 가름을 한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시면 되고 여기 시행령 잠깐 보면 그래서 밑에 제5조 바로 이어서 나오죠. 우리 했던 내용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물 범위라고 해서 문화집회, 종교, 판매,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창고, 지하상가, 다중업소. 그 다음에 요게 좀 중요한데요. 스프링클러 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그리고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 대상물, 아파트 제외. 그리고 가연성 가스 탱크 용량 합계가 1,000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완공검사 현장 확인 대상물이라고 해서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닌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최대한 웬만하면은 감리 결과 보고서로 가름 안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제대로 완공 검사 신청한 내용대로 공사가 됐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완공검사 때 일단 현장 확인 대상물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다 들어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이어서 이제 공사업자가 일부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층 건물 짓는데 1, 2층을 먼저 승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분의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일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데 부분 완공검사 신청하게 되면 이 경우 본부서장은 반드시 현장 가서 직접 요건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한 거죠. 중간에 신청할 때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완공검사를 했을 때에는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필증이라고 불러요. 현장에서는 완공검사 필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걸 가지고서 필증을 치는데 전체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법 시행규칙상에 완공검사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하는 내용들 그런 게 나오는데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외우실 내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제 15조가 이제 공사의 하자 보수가 나오게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완공검사를 했어요. 그 완공일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나오게 되고, 요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 하자 보수가 공사업자는 공사 결과 자탐 설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여기 2년, 3년 하자를 보수해 줘야 된다. 그리고 관계인은 건물주죠, 건물주. 1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이것도 중요한 날짜고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 주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일 이내에 하자 보수해 주든지 아니면 언제 해줄 거라고 일정 통보를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과 거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나 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잃을 수예요. 잃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동안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하자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일 이내, 아까 그 통보를 했는데 3일 이내 안 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하자 보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부장 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부서장은 사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 설치 및 관리를 한 법률 제18조 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나오죠. 요것도 나중에 시설법 중요한 부분인데, 중앙위원회가 있고 지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할 일이 많아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전국 60명인데 요 사람들이 할 게 많습니다. 화재안전기준 변경도 있고 어떤 기준 서류를 만드는 게 있고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각 지방 단위로 5명에서 9명까지 구성이 되는데, 요 사람들은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무조건 이런 그런 하자 민원 들어왔을 때, 하자 보수 보증에 대한 게 들어왔을 때 가서 해결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하자에 대한 판단을 해주거든요. 이게 하자가 맞다 아니다. 지방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해야 되며, 그 심의 결과 하자가 맞다라고 인정이 될 때에는 시공자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지방위원회에서. 그때는 또 그런 거 있어요. 하자 보수 명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죠. 제6조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하자 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나오는데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그렇습니다. 소방 기계 분야와 소방 전기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소방 기계 분야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소방 기계 분야가 소화 설비들. 소화 설비라고 하는 게 이제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뭐 스프링클러, 물분부 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보 설비들이, 2번대 설비들은 전부 전기 설비라고 했죠. 소방 전기. 그럼 3번대 설비 중에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는 기계 쪽. 그 다음에 이제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쪽은 전기 쪽 시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 용수 설비는 전부 기계 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화 활동 설비들이 재연 설비, 뭐 특피 재연, 연결 성수가, 연결 살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재연하고 연결 연결 살수까지는 기계 쪽. 연소 방지까지. 비상 콘센트하고 무통은 전기 쪽이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알았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동 소화장치,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 다 무슨 설비? 소방 기계 설비들이에요. 큰 거, 규모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상수도 소화 활동 설비인데 또 여기서 뭐는 제외되어 있다고요? 무선 통신 보설비는 제외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뭐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비상 콘센트까지는 포함이 돼요. 비콘까지. 그러니까 소화 활동 설비가 뭐냐면은 재연 설비하고 연결 성수관, 연결 살수, 비콘, 무통, 연소 방지인데, 거기서 무선 통신 보조 설비만 몇 년짜리라고요? 2년짜리고 나머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콘이 3년인 거예요. 비콘이 3년. 그래서 요거까지는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런데 일단 피난기구는 기계 쪽 거긴 하지만 그냥 간단한 거예요. 피난기구는 설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하고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 비상조명대, 비상방송, 무통설비 다 몇 년짜리라고요? 2년. 자, 그런데 전기 쪽에서 보면 자탐 설비 하죠. 자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워낙 중요한 설비거든요. 소방에서. 자탐 설비는 전기 쪽 거지만 몇 년? 3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설비 중에서는 자탐하고 비콘이 몇 년이고요? 3년. 나머지 다 2년.
소방 기계 설비는 전부 3년인데 피난 기구만 2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난 그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뭐 워낙 중요한 단골 개념이고 다 알고 계셔야 될 뭐 기본 보증 기간입니다. 네, 이 정도로 내용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감리 단계로 넘어간 거죠. 설계, 시공, 감리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법이 구성이 돼 있는데 관련 내용도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